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은입니다. 2024년 투자시장 최고의 화두,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드디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넘기면서 이제라도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9일 녹화일 기준으로 3일 전에는 비트코인이 반감기에까지 돌입을 하면서 향후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서 더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투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반감기가 끝나면 비트코인은 정말 투더문할 것인지, 저희에게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가나요? 뭐 이런 소리를 저도 굉장히 오래 들었고, 저도 혼자서 자문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또 화이트데이네요. 네, 이날 비트코인이 1억 500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고,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자산의 일부를 빼서 비트코인을 사는 분들도 봤고, 제 주위에는요, 비트코인이 이제 2억 갈 거다, 심지어 5억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환경이 좋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반감기도 겹쳤고 하면서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 정말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건지. 제 친구 중에는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조정은 다시 올 거다, 한 80% 떨어지면 그때 살 거라고 또 빼놓은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2020년부터 좀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네. 봤었는데 네. 그때부터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전고점을 뚫었을 때는 미국 금리가 거의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깝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5%가 넘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아져 네. 버렸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과열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비교적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금융에서는 이제 그런 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한 44,000달러까지는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물어보면 네. 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나는 살 건데 넌 모르겠다.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심해서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73,000달러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한 20% 가까이 조정을 네. 받았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20%의 조정을 그냥 이렇게 맨숭맨숭한 멘탈로 버티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시금 전폐하고 약간 맞아요. 이러거든요. 하루 종일 창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주변에서 봤어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자산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해주죠. 나는 산다. 넌 살지 말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사실 저도 2018년에 그 비트코인 원화로 300만 원일 때부터 네. 저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 코인 시황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1억을 간다는 기사가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번에 1억을 가는 걸 보면서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5억이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네. 그럼 대표님도 더 상승 쪽에 좀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보통 지금 일시적으로 네.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음. 거라 생각하고요. 5억은 굉장히 쉽게 가지 네, 않을까?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반감기 관련해서 최근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네 번째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감기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런 공식들이 떠돌아요. 반감기가 오면 막상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슬슬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승폭이 최대가 되는 게 한 1년에서 1년 반이다. 요 공식이 사실은 뭐 많이들 회자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반감기가 네 번째라는 건 그동안의 역사적인 패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일 텐데,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한 패턴이 나올까? 아니면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 예측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반감기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앵커님이 받는 월급이 월 100만 원이다라고 치면 이거를 갑자기 반으로 줄이는 거죠. 이제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근데 앵커님이 알고 보니까 앵커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음. 여러 가지로 엄청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갑자기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사방에서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전에 대비해서 저 사람은 생존력이 있는 사람이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이 그렇죠. 반감기가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음. 반감기 때 채굴 보상에 네. 포함되는 비트코인 보상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125 BTC인가요? 그 정도가 네. 지금 줄어든 거고, 어쨌든 절반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일단 있고, 그리고 지금 엄청 이렇게 경쟁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이 줄어들면 네. 채굴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건강한 조정이에요. 네. 이전에는 정말 많은 네. 채굴기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찐으로 채굴을 하려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패턴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 반감기가 네. 가까워 오면 일단 가격이 횡보하거나 네. 아니면 반감기 전에 약간 내려가거나 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음. 이걸 사람이 100만 원 그쵸. 받던 사람이 50만 원만 주면 아. 내가 생활이 가능해? 그러니까요. 그잖아. 네. 근데 내가 그걸 받으면서 이제 멋있게 다시 재기에 성공해. 그러면 네. 이제 저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네트워크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이번 반감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과거 앞서 세 번의 반감기는 반감기니까 절반씩 줄어들거든요. 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제 채굴 보상이 25 BTC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6.125인가를 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확 주는 느낌. 근데 이제 얼마 안 주는 거죠. 어. 이게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이전에는 몇천 개씩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중에 이 900개는 대부분 시중에 풀리거든요. 이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시중에서는 네.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매도 압력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제 이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상승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다시 재현이 될 맞아요. 거냐, 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냐.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바닥에 깔아놓고 네. 지금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반감기는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네. 그러면 이제 망할 게 두려워서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되면서 네. 엄청 많은 이제 채굴 전문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된 상태로 채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다 샀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미. 그래서 이제 블랙록 입장에서는 새로 신종 자산을 냈는데 사람들이 돈이 이미 여기 많이 들어왔고 아무도 안 할 때 자기가 나서서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운명이 사실 블랙록의 신인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게 되는데 여기서 망하게 되면 안 되죠. 저는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쭉 얘기해 왔던 건데 네. 딥이 없을 거다. 내려가는 현상이. 딥이 없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딥이 있었다가 6개월 있다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는 사실은 확인하는 거죠. 얘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딥이 없을 거고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소한 문제가 하나 걸린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교롭게도 한 3월부터 연초에는 분위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7번 하니 뭐 돈이 엄청 풀릴 거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네. 바뀌고 있죠. 그래서 돈이 안 풀리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반감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럼 사야지 비트코인 가격 오른댔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내러티브라고 해요. 네. 이미 시장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5만 원대 내려오면 사야 되고 9만 원대는 팔아야 된다. 그쵸. 이런 네. 것들 사실 이제 뭐 논리는 없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형성된 것들. 그래서 그게 다들 머릿속에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면 지금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감기 상승은 있을 것 같은데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는 이슈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걸 좀 시장에서 저희가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제 기억으로는 5천만 원 정도에서 약간 길게 횡보를 하다가
단숨에 1억까지 돌파를 하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사이에 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반감기와 같은 상승이 이전 반감기와 같은 상승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 게 비트코인의 몸집이 너무 커져서 제가 쓰는 거래소에도 보면은 이제 전체 그 거래소 안에서의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이 비트코인 한 개를 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전망 단기로는 올해 정도로 국한해서 보면 올해요. 네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네. 양해를 좀 구할 게 네. 저는 사실 원화로 비트코인 가격을 보진 않아서 달러 기준으로 보시는군요. 달러 기준으로 네. 보는 이유가 네. 그 원화 기준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맞아요. 해서 네. 웃돈이 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붙으면 10% 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요즘에도 6% 이상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이제 1억이 넘었을 때도 네. 사실 달러 가격은 한참 못 미쳤었어요. 한 9% 네.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달러 가격 환산으로 하면 9,100만 원인데 한국에서만 1억이 네. 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화로 설명하는 거 너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내년 중반까지는 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네. 달러로 하면 얼마죠? 10만 달러? 네. 한 내년까지 한 12만 달러 정도 보는 게 저는 지금 저 말고도 네. 그냥 평범한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간혹 뭐 캐시우드 이런 네. 좀 유명 투자자들이 40억 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약간 가즈아 같은 네. 주문 같은 거라고 주문을 보시면 될 것 외우는. 같고 12만에서 14만 달러 사이 가격은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나올 때부터 많이 제기가 됐던 전망이기도 해요. 네. 이때는 전체 이제 자산운용사의 한 10%가 자기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으로 담으면 이 가격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가 이제 보수적인 지금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비트코인이 1억만 가면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죠. 뭐 그렇게 엄청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유가 네. 너무 빨리 1억이 온 거예요.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네, 너무 네. 1억이 빨리 와서 대처를 못했다.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였습니다. 네. 지금 그때 기폭제가 될까 말까 였던 게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였거든요. 승인이 네. 되기 전 얘기였는데 승인이 됐죠. 되고 나서 1억을 원화 기준으로 돌파를 했는데 뭐 이미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많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현물 ETF까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뿐이 아니라 뭐 홍콩뿐이 아니라 전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얼마나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미국 ETF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ETF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ETF는 원래 있었고 예. 현물 ETF도 뭐 캐나다나 이런 뭐 유럽도 있었고 네. ETP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효과는 없었고요. 이게 전체 합쳐서 사이즈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미국 ETF가 왜 성공한 것 같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단위 시간별로 어떤 비트코인 가격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그게 네. 이제 매도 압력이든 매수 압력이든 거기에 충분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거래량이요. 네. 캐나다 ETF도 꽤 많아요. 한 미국 대비해서는 보통 ETF 거래량이 한 10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 꽤 많은 편인데 캐나다 ETF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ETF 시간에는 지금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미국장이 완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대를. 그 차이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배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네. 이제 금융 강호인 영국 같은 경우는 날짜 아예 박았어요. 5월 28일 날 그 ETP를 출시하겠다. 예. 가상자산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홍콩 같은 경우도 사실 얘기가 네. 나오기는 영국보다는 좀 늦게 나왔는데 승인이 굉장히 빨리 된 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3개월 만에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에 몰린 돈이 이제 120억 달러 정도가 몰렸는데 이게 미국의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요. 다른 기초자산 그렇죠. 다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네. 이제 별다른 걸 하지 않거든요. 얘네가 음. 그냥 ETF를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네. 받아다가 비트코인을 사와서 ETF를 발행하고 음. 그리고 발행 운용 수수료를 네. 받는 약간 그런 장사거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나쁘지 않은, 네. 비즈니스이고 글로벌에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보면은 올해 초 이후에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지인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나도 미국에서 나온 ETF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매체를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잘 못하다가 근데 뭐 ETF가 나왔어? 그럼 네. 이제 본인도 알잖아요. 그쵸. 주식하시는 네. 분들. 그래서 나도 사볼까?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이제 중국인이 영국인이 자국에서 어떤 ETF 발행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그 돈이 미국으로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면 또 한국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뭐 한다 만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막고 있는 건데 뭐 관련 업계에서 뭐 미국이 승인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 많이 준비를 하다가 또 올스톱한 상태이기도 하고 코인 거래량도 아까 살짝 말씀 주셨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코인 투자에.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안 따르고 있는 건지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네,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네, 약간 나이가 있으신 세대들이 주목받는 걸 좀 무서워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물론 이걸 했을 때 욕을 먹고 뭐 나중에 사기인 것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 상당수가 뭐 돈을 좀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게 잘 됐을 때 얻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치 이제 80년대에 삼성전자가 거의 반도체 올인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 판단이 나중에 지나 보니까 맞았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도 변호사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자본시장법상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기초자산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해석의 그래서 여지가 있는 네. 건데 이쪽으로 해석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네. 법을 개정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승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왜 승인을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네. 사실 저도 지인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제 지인들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글로벌에서 네. 나도 저런 거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요게 순차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나라에서 열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실 투자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건데 지금 중국은 아마도 홍콩 ETF를 통해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영국이나 유로에서는 이제 뭐 그쪽 그러네요.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은 뭐 미국의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처럼 미국 시장을 이용을 할 텐데 네. 결국에 제가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전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지금 네. 2천만 개 조금 더 발행됐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유망하다던데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 개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몇십만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네. 고래들이.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가령 끝자리 맞추는 네. 저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산다고 네. 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가까이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렇죠. 계속.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데 다 열리고 네. 금융당국이 그래 다른 데 다 열었으니까 우리도 욕 안 먹겠지 하고 그때 풀어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오를 대로 오른 비트코인을 사는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시나리오고 오히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러 싶으시네요. 들어오세요 이 얘기가 네.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줘야 괜찮은데 이게 그런 게 없이 네. 시장에 막 포모가 엄청 올랐을 때 상투를 잡게 되는 꼴이 될까봐 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총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야당이요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했을 때 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공약을 했잖아요. 네. 관련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를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 승인을 하겠다는 쪽으로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좀 빨리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이슈가 조금 투자자들의 좀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해서 시점이 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네. 애매한 이슈이긴 한 게요. 네. 표가 안 되는 이슈예요. 아, 표가 안 왜냐면- 되는 이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예. 디지털 리터러시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아서 엔간하면 그냥 ETF가 없어도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ETF보다 훨씬 수수료가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죠. 이미 네.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한국에 있는 기업들, 네. 법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현재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데 법인은 뭐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 이제 투표권이 되는 문제는 사실 딱히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올해 작년 이제 세수가 펑크가 나서 네. 한 50조 넘게 펑크가 났는데 이제 올해도 총선 앞두고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뭐 과세를 유예해 주니 많이.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나라 형편상 네. 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세금 걷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 이제 승리를 해서 예. 이 공약을 지키느니 마느니 지금 그 상황인데 민주당이 내놓는 공약이나 아니면 이제 같은 시기에 사실 가상자산 공약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과세 유예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음. 민주당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내놓는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아픈 내용일 가능성이 아. 높다. 네. 앞으로 국내에서 현물 ETF가 어느 시점이든 승인이 된다면 그러면 금융시장에는 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요즘 금융사들이나 대기업들이나 뭐 코인을 특정하지 않고 좀 블록체인 전반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네.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굉장히 낮고 네.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 네.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금융시장은 요즘에 이제 현물 ETF보다도 네. RWA라고 해서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거든요. 이게 현실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토큰화를 네.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새로운 금융 기법인데 그런 쪽에 관심이 현재 많고 아마 그쪽으로 계속 타진을 하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사항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맞아요. 사실 블랙록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RWA여서 아마 그것도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코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조금, 이더리움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이더리움의 시대다. 비트코인은 너무 올랐고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일단 이 이더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산업에서 네.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 있고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영역의 대부분을 이더리움이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용도가 좀 다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라는 말에도 이제 화폐가 들어가 있지만 네. 처음에는 가상화폐니 뭐 돈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 이제 ETF가 들어오면서 거의 신종 자산군으로 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틸리티적인 기능적인 측면이 좀 강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 가격 포함해서 비트코인이랑 구분되는 이더리움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저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이것도 이제 IT여서요. 네. 개발자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자 했을 때 새로운 걸 만들고자 했을 때 가장 좀 여력이 있는 곳이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뭐 이더리움은 엄청 개발자들이 많은데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강력하고 비트코인이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디파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송금은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금융을 하는 거는 좀 삐걱삐걱 거리는 약간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NFT의 활용인데 이 두 가지가 이더리움의 이제 네. 확실한 쓸모로 좀 자리 잡고 있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랑은 구분되는 이더리움만의 이 활용 가치가 있는데 5월에 블랙록이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도 해놨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승인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걸 본 투자자들 이제는 이제 5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이 비트코인 때문에 사실 조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올해 안에는 안 해줄 거다. 숨고르기를 자체적으로 할 거다. 이런 말도 있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거의 그냥 오피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네. 상황이 발생하면 아 되나 보다. 비트코인 네. ETF 같은 경우는 SEC에서 승인을 해주는 신종 자산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조율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발행사가 최근 11개였고 당시에는 네. 10개였는데 10개의 발행사와 SEC가 거의 매일매일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요청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또 다 중계가 됐어요. 매체에 네. 의해서 뭐가 되나 보다 이런 각이 실제로 그려졌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전혀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될 거라고 하면 음,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상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하나라도 있으면 엄청 홍보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야 그러네요.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지 네. 않겠어요? 이미 확보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어서 저는 확실하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인터뷰하고 났는데 네. 뭐 기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SEC가 굉장히 급하다는 네. 듯이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요. 비트코인이 줄곧 금이랑 좀 비교가 됐잖아요. 네. 디지털 골드다. 안전자산이다. 근데 이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사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게 아니라 금을 많이들 사모으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랑 같이 움직임을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금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날도 올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보는 편인데, 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투자 사이드에선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노란색 금덩이를 얘기하는 경우가 골드바. 있고, 골드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 ETF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금 네. ETF는 유수의 자산운용사가 정해놓은 창고에 금을 쌓아놓고 네. ETF로 발행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물금이 아닌 거고요. 사실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요즘에 금을 많이 사서 네. 사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때 금은 ETF는 소용없거든요. 중앙은행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금을 사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자국 통화의 네. 어떤 위크 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대부분 현물금을 사고요. 현물금을 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금은 무거워서 네. 현물금을 샀으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근한 예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러시아가 자원 부국이어서 자원 국제 외교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계의 금의 상당수가 지금 영국 영란은행 지하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기다 넣어놨다가 못 갖고 왔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금을 네. 갖고 있지 않으면 운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골드바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이게 초콜릿 바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쪼개보기 전까지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순도 측정이 네. 쪼개지 않고는 물론 불가능해요. 그래서 겉면에다가 그 금 골드바를 만든 메이커를 적어놔요. 사실 의심하려고 들면 네.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근데 의심하려고 들어서 한도 끝도 없이 의심을 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클리어한 게 비트코인이 한계가 있냐 없냐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쵸. 비트코인을 뭐 속을 파가지고 네. 납으로 채워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네. 비용이 일단 적고 훨씬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원을 팔아야 러시아는 외화를 벌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막히니까 금융제재 받고 해서 러시아가 나 그럼 비트코인으로 받을 테니까 석유 받고 싶은 사람 비트코인 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거래가 실제로 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조만간
저는 생기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안 사는 거는 충분히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가상자산 시장 하면은 좀 특징이 있어요. 네. 주식은 약간 장기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서 모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사서 모으는데 코인은요.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 주위에는 드물어요. 그냥 조금 오르면 그때 달려들었다가 아 내리네 네. 중간에 팔아버리고 이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실 포모 현상의 부작용인 것 같거든요. 뒤처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때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만 돈을 버는 것 같다 이런 심리로 사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인에서 또 얘기 많이 들리는 게 그거잖아요. 뭐 청산당했다. 뭐 레버리지 100배, 200배 땡겨서 샀다가 청산당하고 오히려 뭐 그거 인증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조금 너무 근본 없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는데 네. 코인 투자할 때 조금 많은 분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을 이번 기회에 좀 말씀 주세요. 굉장히 교훈적으로 흐르는데 네, 일단,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일단은 시점에. 네. 그 빚내서 하시는 거 되게 위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 레버리지 투자를 해외 거래소에 가면 최대 125배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125배면 너무 위험하네요. 원물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걔가 이제 0.8% 정도 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난 내려갈 거라고 걸었는데 올라가 버리면 건 돈이 다 이제 허공에 분쇄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오르면 난 125배의 이익을 얻지만요. 근데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압도적으로 거래소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왜냐면 네. 비트코인은 엄청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청산은 그렇죠. 무조건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배율로 또 네.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저배율이라고 하면 3배에서 5배를 얘기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루 변동폭이 20%인 날이 1년에도 한 10번 정도 있습니다. 또 청산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계좌에서 삭제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선물 거래소나 레버리지 투자를 국내 거래소에서 도입할 수 있게끔 규제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해외 거래소에 가서 거기는 사실상 그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거 인증만 하면 바로 125배를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쉽게 할 수 할 수 있거든요. 있군요. 근데 네. 국내 거래소에 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뭐 코스피에 제일 거래량 많은 게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잖아요. 레버리지 인버스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교육을 이수 안 하면 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다 받아들인 다음에 국내에서 할 때 그런 교육을 지금 이제 앵커님이 네. 얘기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원금 손실 네. 위험성이 엄청 높고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할 수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네. 보고 뭘 살 거냐, 뭐 사야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네. 앞으로는 비트코인 말고는 뭘 사냐고 물어봐야 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네.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걸 진짜? 모르는 분이면 네. 안 망할 것 같은 확실한 더워는 비트코인. 근데 네. 이더리움도 사실은 뭐 저는 5년, 10년 이후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사서 나는 계좌 지웠어. 앱 네. 지웠고 5년 있다가 열어볼 거야. 막 이런 투자. 네.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지금 네. 사서 한 5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좋은 기술의 스마트폰이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지금 사서 쓰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산 게 아이폰 15를 사서 쓰고 있는데 5년 있다가 아이폰 15를 쓰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좀 구식 모델이 되겠죠 많이. 안 쓸 그렇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사람들끼리 네.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고 하면 진짜 한 줌도 안 될 수 있는데 네. 커뮤니티의 크기가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가격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도 그렇지만 코인도 가장 최신에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네. 보통 최신에 나오는 코인들은 어떤 게 반영돼 있냐면 이전에 있었던 코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종 코인 나왔어. 근데 네.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구형 코인은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이랑 헷갈려 하세요. 네. 근데 주식도 보시면 10년 단위로 한국 같은 경우 30대 대기업 해보잖아요.
똑같은 이름 5개밖에 없어요. 아,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요. 네. 주식도. 기업들도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네. 친구들도 10년을 못 가요. 건불 10년이에요. 근데 코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꼭 얘기해 드리고 네. 싶어요. 제가 야, 이건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다들 제 주변 지인들도 네. 그렇고 코인 한 번 하면 무조건 나는 10배 먹어야지. 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좀 약간 이상한 현상인 게 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남눈을 신경을 엄청 쓰거든요. 근데 네. 내가 어떤 산 자산이 내가 산 가격보다 50배가 갈 거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자산의 가격은 그런 식으로 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조언을 드린다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여의도에 있는 전문 금융인들 있잖아요. 네. 1년에 20% 벌 수 있다고 하면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1년에 네. 20%를 투자로 번다. 잘 버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크립토에서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크립토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비트코인을 아까 제가 이제 44,000달러까지는 사시라고 했다. 실제로 방송 나와서 저는 사라고 했거든요. 다른 방송들에서.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67,000이니까 50% 오른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올해 초에만 샀어도 지금 한 6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엔간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3년치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그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손해를 안 보고 계속 연으로 계속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한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네. 성공했네 소리를 들으려면 그래도 몇십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시드가 거기에 모자라니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한 네. 200배 정도 올라야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네.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무리한 투자하게 되는 네. 거고 레버리지 막 50배 100배짜리 쓰다가 그렇죠. 돈 다 날리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런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언급이 많아진다. 팔면 돼요. 그럼 요즘은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2021년에 4월에 한번 피크가 있고 11월에 한번 피크가 있었는데 네. 두 번 다 이제 공통점이 섭외가 엄청 오는 거예요. 아. 지상파. 어. 막 이렇게 엄청 막 네. 한 100평짜리 네, 스튜디오에서 맨날 되게 익숙한 얼굴의 분이 9시 뉴스에서 네, 어. 비트코인 가격 더 오릅니까? 네.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음. 그럴 때는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관심도 없고 야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500만 원일 때도 비싸도 못 사는 맞아요. 분들이 1억인데 산다고 막 맞아요, 지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지 말란 얘기가 네.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다. 자, 오늘 김동완 대표님과 함께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까지 그리고 코인 투자할 때 꼭 지켜야 될 마음가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들으신 여러 가지 조언들 참고하셔서 가상화폐 투자하실 계획 있으시다면은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